저는 좀 이 복잡한 현실을 좀 우리가 어떻게 좀 깔끔하게 정리하고 이 진로 문제를 바라볼 수 있을까, 이런 좀 새로운 시각, 이런 것들을 한번 같이 정리를 해보고 싶습니다. 제가 이미지를 준비했는데 진로는 사다리일까요? 정글짐일까요? 네. 네? 네. 되게 중요한 선택이거든요. 꿈은 찾는 것일까요? 채우는 것일까요? 헷갈리시죠? 바로 우리 진로에는요, 생각처럼 그렇게 간단하지 않은 매우 복잡한 딜레마들이 있습니다. 딜레마 상황이에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뭐 책을 보고 또는 자신의 어떤 그런 경험 속에서 뭔가 갑자기 팍 뭔가 쏟아오르는 게 있어서 방향을 잡더라도 그 길로 가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그렇습니다. 자, 만약에 우리가 진로를 사다리, 꿈은 찾는 거다라고 한다면 중요한 게 있죠. 빨리 찾아야 되죠. 그리고 일관되게 가야 되죠. 근데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 정글짐이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많이 해봐야 되죠. 그리고 중요한 게 뿌리가 깊어야 되죠. 맞습니까? 적당히 경험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어떤 경험도 확실한 경험을 해야 되죠. 여러분들 체험과 경험을 구분하십니까? 체험. 엄마가 끌고 가는 건 체험이고요. 아이가 선택한 건 경험이에요. 완전히 질이 다른 거거든요. 요즘 아이들이 진로 경험을 할까요? 진로 체험을 할까요? 가보면 아이들의 경험은 거의 없습니다. 빨리 끝내고 빨리 정해진 코스 거쳐서 빨리 집에 가야지,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럼 먼저 우리가 좀 쉽게 한번 정리를 해보고 갈까요? 과연 사다리일까 정글짐일까?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한번 확인해 드릴게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제가 1분 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 계신 분들 다 나름대로 지금 한 사람의 인격체로서, 성인으로서의 삶을 살고 계시죠? 맞습니까? 현재의 모습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은 현재의 모습을 어릴 때부터 꿈꾸고 계획하고 실천해서 여기까지 왔다, 손 들어보세요. 아니면 우찌우찌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다, 손 들어보세요. 그죠? 입증됐죠? 정글짐이죠?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 교육에 상당히 많은 어떤 진로 교육이나 진로에 대한 관심의 출발점이 이쪽으로 가 있는 것 같아요. 여기서부터 빗나갈 수 있습니다. 자, 준비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제가 생각하는 딜레마가 있어요. 어떤 딜레마가 있느냐? 바로 이겁니다. 진로인가 진학인가? 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근데 그게 생각보다 험난해요. 특히나 이제 우리나라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차이가 매우 크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한편으로 생각하면 진로를 중심으로 가야 되는데, 그리고 지금 이곳 현장의 분위기는 진로 쪽인가요? 진학 쪽인가요? 그렇죠. 진로 쪽이죠. 그렇죠? 근데 뭐 밖에 나가면 또 어떨까요? 동네 아파트 아줌마들 만나면 어떻게 되죠? 그렇죠. 이런 고민들이 있는 겁니다. 이 딜레마를 어떻게 풀 것인가 해서 제가 나름대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례를 좀 소개해 드릴게요. 최근 한 블로그에 올라온 글입니다. 과거에는 5급에만 도전하던 서울대생들이 이제 7급, 9급 공무원 시험에 눈을 돌리고 있다. 임금 차이도 꽤 나죠. 그렇죠? 그리고 사실은 이 사이에는 큰 격차가 있죠. 우리 사회에는. 이 사이에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가 볼 때 최소 10년은 걸리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따라서 이제 제가 뒤에 설명드리는 이 출발선에서 앞서려고 하는 또 하나의 딜레마에 빠지거든요. 자,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한 분이 3년 남짓 행시를 준비하다 결국 부모의 권유로 눈높이를 낮춰가지고 5급 공무원, 월급보다 훨씬 적은 7급 공무원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자, 근데 이분 얘기가 이거예요. 현재 직장에 나름 만족하면서 다니고 있지만 주변 시선 때문에 힘들다고 돌아간다. 무슨 얘기일까요? 어쩌다 그렇게 됐냐? 왜? 서울대 갔거든. 여기서 지금 현재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친구가 공부를 되게 잘해요. 아주 공부를 잘합니다. 부모님이 어땠을까요? 일단 어깨가 좀 이렇게 똑바로 섰겠죠. 그죠? 그런 아이가 중학교에 갔습니다. 그럼 그 부모님 어땠을까요? 목소리에 자신감이 항상 묻어 있었겠죠. 맞습니까?
그리고 나서 이 친구가 이제 고등학교를 갔어 이제. 성공이 눈앞에 보이죠. 그때 이 부모님 모습은 어떤지 혹시 아세요? 이 세상 부러울 게 없죠. 드디어 합격을 했어. 프랭카드가 딱 붙었어. 지나가면서 왔다 갔다 계속 보고 싶어. 바로 쟤야. 내 아이야. 자, 근데 4년이 지난 뒤에 할 말을 잃어버립니다. 바로 이게 진학 중심으로 우리가 아이의 진로를 잡았을 때 누구나 피할 수 없는 거의 정해진 시나리오거든요. 대학이 보장해 주는 게 아무것도 없죠. 근데 우리는 여전히 대학 진학에 대해서 대단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다른 사례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친구는 농부나 역사학자가 되고 싶대요. 되게 상반된 두 개의 꿈을 꾸고 있습니다. 근데 독특한 경험이 있어요. 딸이 넷인데 언니 셋이 다 시험 때문에 친구들과 경쟁하고 고군분투하면서 미소를 많이 잃었대요. 그래서 학교 밖에서 건강하게 공부해 보겠다고 선언했고 부모 역시 이양의 선택을 적극적으로 지지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런 경우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될까요? 한번 잘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 주변에도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개념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이 선택하기가 어려운데 뭐냐면 진학을 포기하는 게 아니에요. 진로 중심으로 가는 게 아니고요. 진로를 중심으로 진학을 이용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아이들 삶이 먼저죠. 그리고 진학은 뭘까요? 사회적인 제도죠. 근데 사회적 제도를 통과하다가 보니까 아이가 뭘까요? 부실해졌어. 지쳤어. 누굴 위한 거죠? 지금 이제 우리나라 부모님들이 이제 생각을 좀 해볼 때가 됐거든요. 이게 일종의 딜레마인데 조금만 생각하면 풀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 스웨덴이라는 나라 아시죠? 스웨덴이라는 나라에 대학 평균 입학 연령이 몇 살인지 아세요? 28세예요. 28세. 그러니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다 뭘까요? 의무적으로 가야 될 진학을 위해서 거쳐가야 될 사회적인 어떤 제도이긴 하지만 그걸 내가 자유롭게 활용하는 거죠. 무엇을 위해서? 내 진로를 위해서. 실제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가지 못하면 우리 사회에 뭔가 압력이 있죠. 근데 이제 그걸 제가 볼 적에는 그 압력을 이겨낸다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이 딜레마 상황에서 우리가 가장 어려운 게 뭐냐면 이걸 풀어야 되거든요. 푸는데 왔다 갔다 하죠. 진로가 우선인 것 같아요. 아니야. 진학부터 해야지. 왜? 우리나라 소위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 격차 아시죠? 그런 거 생각하면 진학이야. 근데 또 분명히 프랭카드에 이름이 많이 붙었거든? 다 우리 동네에 살거든? 근데 걔들이 좋은 직장에 취직했다는 얘기는 안 들려. 이것도 뭔가 아닌 것 같아. 진로 중심이야. 저는 이렇게 권유를 드리고 싶습니다. 둘 다 놓칠 수 없어요. 중요한 것은 몇 가지 고정적인 관점이 있죠. 특히 시간의 문제. 초등학교를 마치면 중학교를 가야 되고 중학교를 마치면 고등학교를 가야 되고 이거 아니고요. 이 아이의 성장에 필요한 경험이라는 것이 핵심이고 그 성장 경험에 필요한 것이 뭘까요? 진학이죠. 제 주변에는요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를 홈스쿨링을 하고요. 고등학교를 일반 고등학교 진학을 한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 아들도요. 고등학교 2학년 때 학교를 그만뒀어요. 더 이상 학교라는 제도가 우리 아이에게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살짝 얘기를 했더니 덥석 물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목수 견습생이죠 아직. 목수 일을 하는데 일단 중요한 것이 뭐냐면 그럼 과연 이 아이의 인생에서 어떤 변화가 있을까? 제가 옆에서 지켜본 아빠 입장에서는요, 얘 잘 가고 있는 거예요. 단지 이제 우리 사회가 정해준 진학이라는 코스에선 좀 이탈했죠. 근데 그게 뭐, 그 이탈인가요? 아니면 이 아이가 정상적으로 성장하는 건가요? 그 지점을 잘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딜레마 좀 풀리셨습니까? 제가 재수학원 원장도 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이 친구들이 너무 자신의 삶을 중심으로 진학을 보지 못하고요. 정해진 진학의 틀에 자신을 맞춰가지고 애들이 부실해졌어요. 너무 충돌이 심하니까 애들이 아프기도 하고. 자,
두 번째 딜레마로 가보겠습니다. 두 번째 딜레마는 뭐냐? 제가 볼 적에 경쟁력이냐 적응력인가 이거죠. 되게 다른 개념이라는 거 혹시 아세요? 이거? 경쟁은요, 자기가 뭔가를 딱 잡아가지고요, 그 분야에서 남을 누르는 거죠. 그렇죠. 근데 적응은 뭘까요? 뭐래도 원만하게 하는 거죠. 되게 다른 개념일 수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초등학교까지도 이제 그 진학의 영향, 특히 입시제도에서 학생부 종합전형이라는 것이 대세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그러면서 이제 진로가 되게 중요하다 이런 얘기 하죠. 좀 더 구체로 얘기하면 전공 적합성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죠. 이게 또 이제 우리나라 진로 교육을 또 많이 왜곡시키고 있거든요. 과연 우리나라 대학들은요, 예를 들면 자신이 선택한 전공이 있죠. 전공에 대한 경쟁력 있는 아이를 뽑을까요? 아니면 그 전공이 아니더라도 이 친구가 대학에 와서 나름대로 대학 생활에 잘 적응할, 어떻게 보면 조금은 두리뭉실한 아이를 더 선호할까요? 첫째 같은데 분위기상 둘째 같죠? 네? 실제로요, 최근에 하도 답답해가지고요, 대학 입학처장관들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동국대 입학처장이 최근에 한 인터뷰를 잠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제목은 뭐냐면 진로와 직결된 활동 안 해도 학생부 종합전형에 지원 가능하다 이런 얘기. 지금 중학교 자유학기제가 상당 부분 왜곡되고 있습니다. 빨리 꿈을 찾아라. 스펙을 빨리 쌓아서 미리 대학 입시 예행 연습을 해라. 그리고 나서 고등학교 올라가면 뭘까요? 1학년 때 진로 희망사항이 명확하죠? 그래서 일관되게 가죠. 책도 그렇게 읽고 봉사활동도 그렇게 하고 동아리도 그렇게 만들고 쫙 준비하고 가면 대학에도 그 친구를 어떻게 바라볼까요? 정말 우리 학과와의 경쟁력 있는 준비된 경쟁력을 갖고 있는 학생이 입학했구나 이렇게 생각할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럴까요? 과연 그렇게 믿어줄까요? 아니면 이 친구가 뭔가 억지를 부리고 있구나, 뭔가 때를 쓰는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들까요? 잘 보셔야 됩니다. 특정 학과와 직결되는 활동 자체보다는 전공에 필요한 각종 역량을 학교 생활에서 길러온 과정을 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초등학교 때 진로 교육이 과연 무엇일까? 중학교 때는 무엇일까? 고등학교 때는 무엇일까에 대한 고민들을 좀 하셔야 됩니다. 초등학교 때는 제가 볼 때 진로가 아니라 제가 볼 때 인생의 문제예요. 건강한 삶의 문제죠. 그때 왜 진로를 끼워 넣을까?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학교 때는 뭘까요? 진로를 정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볼 적에는 많은 경험을 하는 거야. 저는 꿈은 채우는 거라고 강력히 주장합니다. 많이 채워줘야 되죠, 뭔가. 그렇죠? 많이 채우는 시기라고 보는 거죠. 근데 초등학교, 중학교 때부터 이 아이가 뭔가 꿈이 있대. 그걸 계획으로 세워가지고 열심히 실천하는 과정을 플랜에 써갖고 관리를 해. 이게 소위 말하는 우리나라의 전형적인 진로교육과 자기도학습 프레임입니다. 제가 그런 거 하는 친구들한테 늘 물어보는 말이 있거든요. 너 그렇게 살았니? 그러면 그렇게 교육해라. 아니면 그거는 나쁘게 얘기하면 사기일 수 있다. 라고 저는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 대학에서도 그거 알아요. 나는 엄마 뱃속에부터 의사. 이거 안 믿어요. 그리고요, 안 좋게 보죠. 왜? 그런 친구들은 정말 충분한 인생의 경험과 자신에 대한 성찰, 그리고 뭔가 진지한 탐색 속에서 나온 과정이 없잖아요. 아닌가요? 처음부터 딱 정해놓고 가는데? 자, 그런 친구들은요, 이럴 가능성이 매우 높죠. 그 직업에 대한 나름대로의 도전 정신이나 열정보다는 그 직업이 욕심나는 아이들 가능성이 높죠. 맞습니까? 꿈과 욕심 구분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그 희망 직업 검사가 저는 되게 왜곡돼 있다고 생각해요. 초등학생이 뭘 한다고 교사가 좋다고 얘기합니까? 그건 제가 볼 때 진로 희망이 아니라 욕심일 뿐이에요. 욕심. 자, 다른 기사 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많은 수험생과 학부모들이 적성을 전공 적합성, 학과 적합도 등으로 오해하고 합니다. 하지만 한양대 학생부 종합전형 평가에 참여하는 입학사정관 즉 학과 교수들은 자신이 담당하는 학과에 지원한 학생을 평가를 진행하지 않는데요. 예를 들어 화공과 교수는 화공과를 제외한 공과대의 나머지 학과에 지원한 학생들을 평가하죠. 따라서 뭘까요? 학과 적공 적합성은 평가 과정에서 전혀 고려되지 않습니다라고 돼 있어요. 좀 심하죠, 그죠? 조금 덤비고 싶으시죠? 아니, 전공을 딱 정해서 거기에 맞게끔 준비를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진로교육의
되게 중요한 어떤 그런 흐름인데 그걸 완전히 부정하는 얘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예. 학생부 한양대 특히 말하는 적성은요 기초적인 학업 역량을 뜻합니다. 고교 수준의 학업 역량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으면 대학에 와서도 교육 과정을 제대로 따라가기 힘들기 때문에 한양대 학종에서는 적성을 평가하는데 적성이 뭘까요? 학업 역량을 뜻하는 근데 또 적성이 죄송합니다. 적성이 학업 역량을 뜻하고 해서 고교 교과 성적을 평가로 삼는 것도 아니라라는 겁니다. 자신의 소질과 적성을 개발시켜 나가기 위해 고교 때 했던 다양한 경험과 활동을 학업 역량으로 보기 때문이다. 학업 역량이 정량적인 지표로 드러나는 학업 성적의 우수함을 뜻하는 것도 전혀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런 얘기들을 좀 하면 좀 진지하게 들어야 되죠. 이 사람들이 되게 중요한 사람들이에요. 진학과 관련해서는 뭘까요? 직접 선발권을 행사하는 대학의 당사자들이죠. 근데 이런 얘기를 안 들어. 이런 얘기를 안 듣고 누구 얘기를 들을까요? 동네에 사이비 컨설턴트 얘기를 듣고요. 무조건 꿈을 만들어요. 그리고 일관되게 스펙을 만들어가요. 근데 대학 입학 소정관들 얘기 들어보면 다 그렇게 해갖고 온대요. 그러면서 과연 우리나라 고등학생이 자신의 전공을 명확하게 정할 수 있을까? 정할 수 있긴 있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 그러면 그 정했으면 그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내가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이것도 해보니까 이게 정말 맞는 것 같다라는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그건 없어요. 자, 두 번째 딜레마 정리해 보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사회가 지나치게 이제 경쟁 논리에 휩싸여가지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내가 어떤 일을 해도 잘 적응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좀 일반적인 능력들을 기르는 게 제가 볼 때 고등학교 과정까지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때 꿈이 없는데 애들 자꾸 꿈 고문하는 꿈 고문이 얼마나 심한데요. 특히 중학교 때는 뭘까요? 엄마가 있잖아. 더 이상 공부 욕심 안 부린다니까? 너 하고 싶은 것 좀 해. 그럼 애들이 뭐라 그러죠? 아, 하고 싶은 거 없다니까 왜 자꾸 그래? 이러잖아요. 그게 왜 그럴까?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아이들은 정상적으로 가고 있는 건데 우리가 뭔가 어떤 포맷이나 뭔가 정해진 틀에 아이를 맞추다 보니까 아이들이 이제 힘든 거예요. 거기 들어가기 싫은 거지 이제. 자, 여기서 이제 또 중요한 개념은 우리나라 초등고등학교 과정에서 아이들은 자신의 인생을 설계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 어떤 능력을 길러야 되는가라는 측면도 있지만 또 한 가지는 소위 말해서 100세 시대에 경쟁력이 뭘까? 이 지점에서도 이건 되게 중요한 딜레마입니다. 지금 당장 남보다 잘하는 거 중요하지 않아요. 왜? 그 일이 더 이상 필요 없을 수도 있죠. 맞나요? 그렇다면 어떤 일을 해도 기본을 할 수 있는 아이들이 있죠. 근데 그런 아이들이 지금은 온갖 핍박과 박해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너는 애가 뭐 잘하는 것도 하나 없냐? 근데 앞으로 걔들 조금 좀 잘 보살피세요. 부모 입장에서는요, 걔들이 효자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어떤 분야에 특출난 경력을 갖고 있는 친구가 잘 나가다가 뭘까요? 한 방에 그럴 가능성도 꽤 높거든요. 그 지점도 생각을 좀 해보셔야 됩니다. 자, 세 번째 딜레마로 가보겠습니다. 세 번째 딜레마는 뭘까? 안정성인가 성장성인가? 이거 참 이게 무서운 문제인 것 같아요. 안정성인가 성장성인가? 자, 지금 이제 제가 최근 기사에서 주로 갖고 왔습니다. 경향신문 최근 기사를 보니까 공무원이 적은 나라야. 근데 공시생만 많은 나라예요. 참 이거 어렵죠. 혹시 노량진을 한번 가보시는 게 되게 좋은 체험일 수 있어요. 부모님들한테 진짜. 부모님들 체험학습 코스를 한번 개발해 보고 싶어요. 거기 가서요. 특히 그 학원 시간표에 따라서 아주 복잡할 때가 있거든요. 거기에 한번 가서 이렇게 길 가다가 누구랑 부딪히게 돼 있어요. 물어보세요. 어느 대학 나왔냐고. 다 여러분들이 이 정도는 가면 좋겠다. 그런 대학 리스트가 쫙 나올 겁니다. 거기 전부 다. 제가 한때 사교육 일선에 있을 때 제가 이제 관리하던 학원이 거기 노량진에 있었어요. 이제 입시 학원이긴 한데 지금은 입시 학원이 다 없지만 예전에는 입시 학원가였죠 거기가. 거기를 가서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점심 먹을 때 일부러 저 혼자 가가지고요. 소위 말하는 공시생들 옆자리에 앉아갖고 얘기를 들어요. 이렇게. 얘기를 쭉 들으면서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무슨 생각을 하게 됐냐면 이 친구들의 삶은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구나. 그러니까 밥을 먹으면서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밥을 먹으면서 일상의 관심사를 가볍게 이렇게 나누는 대화지 않습니까? 근데 이 친구들이 중요한 거는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지 않으면 아무런 인생에 희망이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가만히 얘기를 듣다 보면 얼굴을 자꾸 보게 돼요. 제가 붙으면 어떻게 될까? 근데 이 생각보다는 뭘까요? 떨어질 텐데. 대부분 떨어지거든요. 자, 근데 이 기사 중에 재밌는 게 있습니다. 서울시 7구급 가장 이제 인기가 높은 지방직이죠. 공채의 경우 올해 6월 치러진 시험에서 경쟁률이 86.1대 1입니다. 86.2대 1이죠. 그리고 경찰 공무원도 만만치 않습니다. 일단 경쟁률 자체가 살인적이죠. 근데 이게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올해 대학 입시도 그래요. 논술 전형에 100대 1 넘는 데가 있어요. 이것 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볼 적에는 두 가지가 맞닿아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뭐냐면 뭔가 확실한 걸 잡고 싶은 인간의 심리. 특히나 이제 직업 세계가 되게 요동치고 있죠. 그 중에 돋보이는 게 뭘까요? 직업의 안정성입니다. 그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공무원 쪽에 많은 관심이 쏠려 있는 게 맞아요. 근데 그것으로만 우리가 설명이 다 가능할까? 아니라고 보죠. 사람이 쏠리면 뭘까요? 수요가 있으면 공급이 따르죠. 거대한 또 시장이 만들어져요. 공무원 시험 시장. 그러니까 논술도 시장이 있거든요. 제가 옛날에 거기서 일해봐서 잘 알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가수요까지 붙는 것 같아요. 안 될 거 뻔히 아는데. 자, 근데 아주 재밌는 통계가 있더라고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요. 대학 및 직업교육, 그러니까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 준비를 한 25세에서 35세 청년 비율이 한국이 67.1%로 조사 대상국 중에 가장 1위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기본적으로 직업세계에 나갈 수 있는 준비를 시켜준다는 거예요. OECD 평균보다 한 25% 높은 걸로 나옵니다. 밑에 건 더 재밌어요. 29세 이하 청소년 중에서 직업이 있는 집단과 구직, 훈련 중인 참여하지 않는 집단, 즉 아직 직업을 갖지 못한 능력치 차이가 1%밖에 안 난대요. OECD 평균은 6%입니다. 이 얘기는 뭘까요? 실질적으로 다분히 복불복이라는 느낌이 좀 들죠. 왜? 이런 살인적인 경쟁률을 가지고 합격할 거라고 보장하기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데이터를 정리해 보니까 합격한 사람과 떨어진 사람이 종이 한 장 차이야. 이것도 되게 볼 적에 제가 볼 때 되게 불확실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게 참 제가 볼 적에는 레밍지라고 들어보셨죠? 절벽을 해 가는 거야 그냥. 근데 그걸 못 멈춰요 우리 사회가 거기에. 제가 볼 적에 그런 레밍지 현상에서 유일하게 언론의 혁혁한 공로로 멈춘 게 하나 있거든요. 그게 뭔지 아세요? 조기교육의 열풍입니다. 그건 멈췄어요. 언론에서 2, 3년 정도 부정적인 사례를 지속적으로 노출하니까 어느 순간부터 갑자기 학부모들 머릿속에 선택지에 조기교육, 특히 조기 유학이 사라지더라고요. 근데 이 부분도 지금 웬만한 지금 현재 경종을 울리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이렇게 알고 계시죠? 왜? 제 주변에 한두 명 아니거든요. 어영부영 대학 나와서 그래도 공무원을 해야지. 공시족돼서 한 3년 정도 지나니까 거덜나더라고요. 그런 집 한두 집인가? 자, 여기서 이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 안정성인가? 그러면 제가 이제 성장성인가?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 하거든요. 특히나 당사자들이 그렇게 강력히 항의합니다. 안정적인 직업을 가지려고 노력하는 그 노력에 제가 볼 적에는요 절반 정도만 네가 일하면서 배우면 더 나을 것 같은데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이걸 갖다가 이제 많은 청소년들 특히 취업 당사자들이 오해하죠. 나보고 노력을 하라는 얘기냐? 이 헬조선의 지옥 같은 상황에 그 차별을 내가 감수하라는 얘기냐? 이렇게 사회적 현상과 개인의 삶의 태도를 혼동하기 시작해요. 되게 비판적이죠.
그러면서 결국 뭘까요? 또 자기는 어디로 가죠? 여기로 가죠. 예. 성장은 멈추죠. 예. 그 초등학교나 중학교 때 이 친구들이 뭐 알바를 하거나 사회생활에 대한 여러 가지 경험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을 할 수는 있어요. 분명히 노동력이 부족한 사회인 건 분명하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우리나라가 안정적인 직장, 소위 말하는 잘 나가는 직장은 구인난입니까? 구직난입니까? 구직난이죠. 하지만 대부분의 중소기업 이하의 대부분의 우리나라에 실질적으로 일할 수 있는 많은 곳은 어떻죠? 구인난이죠. 그렇죠. 그럼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직업은 과연 어떤 것이 더 중요한 것인가에 대해 판단을 좀 해봐야 돼요. 저는 여기서 또 하나 이제 그런 사회생활을 출발하는 학생들이 고민해야 될 지점이라고 보는 거고요. 지나치게 여기에 매달려 있다. 이걸 조금만 양보하면은요, 좀 고생스럽더라도 뭘까요? 성장할 수 있죠. 그리고 이게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또 하나 이 시대의 흐름에 맞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과연 언제까지 우리 사회의 안정적인 소위 신의 직장, 대표적으로 공무원, 국영기업이 현재와 같이 유지될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봐요. 경쟁 사회에서는요, 반드시 모든 것이 평준화되게 돼 있거든요. 이미 연금 축소부터 시작해 다양한 혜택들이 줄고 있죠. 왜? 어떤 한쪽의 직업의 안정성이 돋보여가지고요, 그쪽으로 너무 많은 사회적 자원이 쏠리면은요, 그 사회가 견딜 수가 없어요. 물론 상향 평준화되면 좋겠지만 제가 볼 때 하향 평준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거든요.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여기에 매달릴 이유가 있을까? 뭐래도 해야죠. 알바든 뭐든. 저는 그게 진로교육 이전에 직업교육의 핵심이라고 봐요. 지금 출발은 네가 어떨지 모르겠지만 중요한 건 뭐다? 성장할 수 있다면 너는 걱정할 거 없다. 이 개념을 갖고 가야 되는데 우리는 특히 부모님들은 계속 그 길로 갈 것 같아요. 근데 인간은 그렇지 않죠. 오히려 여기서 정치된 사람들이 더 문제일 수 있습니다.